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30분간 진행하고 그리고서 이제 30분의 빅 브레이크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잡서를 이제 각설하고 이제 기술적인 이제 진도로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2절의 활성화 함수가 우리의 이제 주요한 논인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퍼셉트론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계산 함수를 이용하는데 계산함수 이외의 함수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실행 활성함수를 계산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변경하는 것이 신경망의 세계로 나가는 열쇠라고 뭐 이제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경망의 세계로 나가고 싶고. 야, 근데 계층을 만드는 게 그 열쇠 아니었어? 어, 계층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 활성화 함수가 특정하게 설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선형을 극복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퍼셉트론은 계산 함수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을 그 뭐라도 좀 이제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논의 드릴 때 주요한 관점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가 지금 교재에서는 왜가 없어요. 그냥 뭐 그렇대. 그리고는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 써야 된대. 왜가 없거든요. 근데 이 뭐 아직은 왜가 없지만 이제 곧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섬세한 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활성화 함수가 왜 쓰였는가를 보면 출력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선형 어떤 이제 변환을 이제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셉트론에서 쓰인 활성화 함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MCP 뉴런과 이 퍼셉트론에서는 이제 MCP 뉴런의 이제 틀을 이제 그대로 땄기 때문에 이 MCP 뉴런에서 활성화가 이제 왜 사용이 됐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면 여기서 이 Z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형 모형인데 임의의 이제 실수값이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임의의 실수값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진 분류를 수행하는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진 분류로 그 이진 분류에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진 분류를 택했냐라고 하면 그 컴퓨터의 if else 문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if else 문의 근거가 어쩌고 저쩌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참이냐 아니면 이제 거짓이냐라고 하는 이 부울 값에 따라서 많은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의 일련의 연속으로 복잡한 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찰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활성화 함수가 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그래서 이제 이 실수 범위의 값을 임의의 인계점에 따라서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산 함수를 한번 그 우리가 규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스텝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의 이제 뭐그 x가 이제 들어온다, z가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z에 대해서 이제 z를 0하고 비교해서 참이면 1이고 이제 거짓이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그 스텝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의의 범위를 하나 이제 규정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이제 범위고 뭐 적당한 이제 범위 5부터 5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Z와 이제 스텝 Z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너무나 자명하게도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아까 XOR 문제에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통찰하는 것이 이제 현재의 이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 아까 이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XOR의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퍼셉트론이 총 3개가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낸드를 위한 퍼셉트론, OR 퍼셉트론, 엔드 퍼셉트론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퍼셉트론이 사용이 됐다면 이 퍼셉트론을 이제 하나의 동그라미로 우리가 이제 요약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면요. 요 내부에서 얘가 이제 입력이 이제 뭐가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 퍼셉트론으로의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을 했을 텐데 그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내부에서 그 Z를 에 대해서 활성화 함수 이제 A가 이제 됐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의 그런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퍼셉트론을 이제 각각의 이제 단위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 만약 이 마지막에 AN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력이 원래 입력하고 다른 변형된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입력들이 변형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엔드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 얘가 뭔가 들어오고 Z가 구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나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XOR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기대했던 동작은 아닌데, 어떻게 XOR이 됐을까? 내가 먹은 게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활성화 함수는 여전히 당연히 계산 함수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0 또는 1로 귀결되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류 결정을 위해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의 핵심은 이제 여기에요. 얘네들도 퍼셉트론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도 여기서 그 입력을 받는 Z가 나오고 활성화함수를 똑같이 거쳐서 나갔을 텐데 얘네들은 최종 출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행하는 계산 함수가 분류 결정을 위한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지만 여기서의 역할은 분류 결정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목표일까요? 여기서는 뭔가 변환이 목표예요. 근데 그러한 변환이 선형적인 변환이면 이 계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이 만약에 출력층이었으면 분류 결정의 목표로서 이게 사용이 됐겠지만 은닉층에서 사용이 됐다면 그것은 이제 비선형 변환이 목표라고 하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현재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아까의 그 그림을 이제 제대로 신경망의 느낌으로 이제 그려보자면 요 1층에 퍼셉트론이 2개가 사용이 되고 2층에는 이제 엔드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엔드는 그냥 평범한 퍼셉트론입니다. 얘는 그냥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얘가 엑소어를 극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그 점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좀 공감해 보고 싶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특징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집합의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직선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면 최적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분포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삶은 달걀에서 흰자를 건드리지 않고 노른자를 꺼내는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데이터를 살펴보고 극좌표계로 변환해야겠다는 구상이 떠올랐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데이터 집합이지만 변환된 분포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로도 최적화가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이렇게 적절한 특징 표현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담이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문제이자 한계점입니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성능은 무엇이냐, 성능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 데이터와 모형의 궁합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복잡도에 모형의 캐패시티, 능력이 대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이제 궁합이 안 맞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왼쪽에 이제 상황을 보면 데이터의 복잡도가 이제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원 확장을 해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거 지금 분리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차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Z 차원을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묻고 따지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이제 Z 차원을 이제 만들고 이거를 예를 들자면 이제 X의 제곱 같은 걸로 이제 했다라고 칠게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약간 VR적인 느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는 새로운 차원이 생기면서 야, 옆에서 보니까 잘려. 이러면 아까 차원 확장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중요한 방향성 맞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게 유일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논의드리는 방향성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모형의 캐패시티는 그냥 두려워요. 왜냐하면 차원 확장은 모형의 능력을 이제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를 고정하죠. 모형은 모형의 능력은 동일하게 두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포의 데이터를 임의의 변화 t라고 부를게요.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임의의 변화를 했는데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모형은 그냥 뭐 난 짝대기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가 맞춰야 돼. 이런 식인데 그 짝대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면 되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성능이 올라가. 그래서 이런 변환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면 실제로 잘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변환을 매번 데이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특수한 해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됐지 선형적인 분포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반적인 함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언제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거나 안 되거나 너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싶거든요. 야, 근데 그 얘기 왜 했어? 이거 뭐 불가능하면 이거 그 뭐로 얘기했어? 근데 이거예요. 신경망이 비선형을 극복하는 원리는 이 차원 확장의 방향성이 아니고 이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논의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혹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요 차원 확장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신경망은 변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다른 차이점이거든요. 이제 곧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왜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엑스워를 극복하는 사례로 이제 와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논의의 그 틀을 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다시 보면 어딘가 좀 새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게 원래의 데이터예요. 근데 요 그 첫 번째 계층을 거친 것을 임의의 변환 t를 거쳐서 이제 은닉층이니까 그냥 h로 표현할게요. h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방금 직전에 제가 논의들이 그런 논의의 틀을 가지고서 이게 보시면 이 x가 임의의 변환을 거쳐서 h라고 하는 분포로 변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경망이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 원리는 방금 전에 서술들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는 능력이 없는 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엔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나 젓가락밖에 없다.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 X를 바로 엔드한테 이제 집어넣으면 당연히 못하죠. 이제 야, 나 젓가락밖에 없다니까 안 돼,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건 이제 이미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모종의 임의의 변화는 이제 거쳤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반드시 이렇진 않은데 이 사례가 공교로워요. 왜 그러냐면 원래 X1과 X2라고 하는 2차원이 있으면 이 2차원을 변환시켜서 이번에도 여전히 2차원일 거예요. 근데 공교롭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차원이 꼭 2차원으로 변화하는 그 법칙은 없거든요. 3차원도 될 수 있고 4차원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예시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2차원을 2차원으로 변환해서 이제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이제 공교롭게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냥 생각하기 쉽게 그 x1이 h1으로 변환이 됐고 x2가 h2로 변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이 상태에서 산점도를 그려보자는 거죠. 1, 0은 0이래요. 그러면 1, 0은 0이래요. 여기죠. 1, 1은 1이래요. 그러면 1, 1은 1이니까 여기 있겠죠. 1, 1은 1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쓴 게 오타가 아니고 요 1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0,1은 0이래요. 그러면 0,1이 0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원래 북포에서는 직선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북포의 양상이 그냥 원래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능력 없는 엔드가 뭐 이건 되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 자체가 변환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경망이 뭐야? 신경망이 왜 동작해?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내층에서 모종의 비선형 변환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해서 마지막에 출력층은 사실 선형 모형이고 단층 퍼셉트론인데 이 퍼셉트론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변화로 성공적인 변환이 일어난다면 최종적으로 신경망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에 대한 논의를 드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이런 게 되려면 반드시 비선형 변환이 있어야 된다.
즉 이제 요 점은 여기까지가 좀 이론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그 논의를 하셔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XOR의 분포를 그 지겹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XOR을 이제 이번 시간으로 좀 빠빠이 하고 싶은데요. 라고 것이 이제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캐터를 통해서 이제 컬러는 이제 Y 이제 XOR로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예전처럼 이제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변환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우리가 아까처럼 두 개의 계층을 이제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이제 퍼셉트론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퍼셉트론 이제 해가지고 아까랑 동일한 구성으로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을 두려고 합니다. 계단 함수를 이제 적용하지 않고 Z만 연산을 해가지고 내보내 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 과연 저런 것들이 그 마지막에 이 퍼센트론이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변환이 수행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실험적으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을 한 건데요. 요거를 이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너무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연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한번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83페이지의 3.4절의 맥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논의를 이제 하고 싶냐면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의 처리, 즉 이제 순방향의 이제 순전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먼저 해결을 해야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84페이지의 그림 3-6번과 그 이후에 이제 그 연산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83페이지의 맥락에서 이 신경망의 매개 변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퍼셉트론에서는 입력과 가중치가 1대1로 대응됩니다. 반면 신경망의 특정층은 여러 개의 입력이 여러 개의 퍼셉트론에 연결된 구성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가중치는 1대 다의 관계로 바뀝니다. 즉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 뉴런만큼의 가중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의 학습 매개 변수는 이전과는 달리 출력 뉴런의 수에 따라 학습 매개 변수가 증가합니다. 퍼셉트론에서는 학습 매개 변수가 1차원의 벡터 형상이었지만 신경망의 각 층의 학습 매개 변수는 행렬 형상의 텐서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 층에 걸쳐 각각 형성됩니다. 현재의 구성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2개가 3개의 출력 뉴런에 모두 전달됩니다. 각 뉴런의 입력은 2개입니다. 각 퍼셉트론은 입력에 1대1로 대응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입력 x1, x2에 대응하는 w1, w2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망에서는 은닉층에 여러 뉴런이 있기 때문에 각 퍼셉트론당 가중치 벡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뉴런의 가중치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아래 첨자에서 출력 뉴런 번호를 표기해 구별하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출력 뉴런 1번에 대해서는 W11, W12, 출력 뉴런 2번에 대해서는 W21, W22와 같은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편향은 입력의 개수와 관계없이 뉴런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B1, B2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신경망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계층의 매개 변수인지 표현하기 위해 위첨자로 계층 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매개 변수를 특정하려면 L층의 W11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요 계층의 입력이 진짜로 이제 X일까 아니면은 이전 계층에서 전달된 것일까는 이 계층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요 계층이 이제 첫 번째 계층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보면 이 좀 복잡하니까는 2번하고 3번은 그냥 잊을게요, 잠시. 잊고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퍼셉트론입니다. 그러면 요 퍼셉트론 하나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이 퍼셉트론의 관점에서 X1하고 X2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X가 2차원이기 때문에 요 퍼셉트론의 관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매개 변수가 2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제 B도 이제 하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신경망의 계층들은 그 입력을 공유합니다. 즉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 동일한 입력을 한꺼번에 이제 받기 때문에 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입력을 얘도 받고 얘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각각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같은 의견만 내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그 1번도 W11이 있고 12가 있고 2번도 W12가 있고 3번도 W12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번 같은 경우에도 W 이제 1하고 W2가 있는데 이제 누구 건지 헷갈리잖아요. 아, 이거 3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쪽은 이제 그 입력 차원에 따라서 늘어나겠죠. 입력이 현재로서 이제 2개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귀찮아서 이제 B를 한꺼번에 썼는데 B를 이제 W0라고 취급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입력 플러스 1개가 되니까 조금 번잡스러운 논의가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은 그럼 뭐냐면 이제 퍼셉트론의 개수예요. 즉 이제 퍼셉트론들이 출력을 발생하니까 요 출력의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표기가 좀 의아하거나 이상하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행렬에서는 1행 1열 이런 식이잖아요. 1행 2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제 행과 열에 대한 이제 아래첨자에서는 행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아래첨자들이 행과 열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퍼셉트론의 몇 번째 입력에 대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표기의 방향이 이제 다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표기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될까 아니면 다른 식으로 돼야 될까가 이제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문인데요. 빅브레이크 이후에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빅브레이크 갖겠습니다.